서양 철학에는 전통적으로 두 개의 조폭이 있습니다. 형이상학 클럽과 반항학 클럽입니다. 형이상학 클럽의 창시자는 플라톤이고 반항학 클럽의 창시자는 디오게네스이죠. 플라톤과 디오게네스는 원래부터 앙숙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은 깃털 없이 두 발로 걷는 동물이라고 하자 디오게네스가 닭의 털을 다 뽑아버리고서는 그럼 이게 인간이냐?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조폭스럽죠. 형이상학 클럽이 강조했던 것은 인간의 이성이었습니다. 훌륭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성을 통해서 욕망을 통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성을 통해서 저기 이데아의 세계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반항학 클럽이 강조했던 것은 인간의 욕망이었습니다. 불필요한 관습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욕망을 분출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디오게네스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혼자서 바닥에 누워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계집에서 살았던 디오게네스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플라톤이 이끄는 형이상학 클럽과 디오게네스가 이끄는 반항학 클럽은 고대 그리스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박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싸움 전략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플라톤은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이름을 빌어 열심히 책을 썼습니다. 어차피 이 싸움은 금방 끝날 것이 아니기에 책을 많이 써서 젊은 조폭들을 양성하는 것이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디오게네스는 퍼포먼스에 치중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서 뭐 필요한 거 없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디오게네스는 햇빛 가리지 말고 비켜달라고 하는 서양 철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퍼포먼스를 시전했습니다. 그 퍼포먼스로 인하여 디오게네스는 아테네에서 일약 스타가 되었죠. 이성을 강조한 형이상학 클럽과 욕망을 강조한 반항학 클럽, 이 두 클럽의 싸움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플라톤이 이끄는 형이상학 클럽이었습니다. 형이상학 클럽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플라톤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똘똘한 제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기 이데아의 세계가 진짜라고 하는 플라톤의 사상은 저 세상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기독교 사상하고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형이상학 클럽이 중세 1000년을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디오게네스의 반항학 클럽은 몇 번의 퍼포먼스만 하고 그냥 찌그러져 버렸죠. 근대에 들어와서도 형이상학 클럽의 우위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성을 강조하는 계몽주의가 나타났고 독일의 관념론이 등장하면서 형이상학 클럽은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근데 형이상학 클럽의 회장은 헤겔이었습니다. 헤겔은 플라톤의 유지를 받들어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헤겔은 나가도 너무 멀리 나갔죠. 헤겔은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다가 나중에는 세계 자체가 절대 이성이라는 절대적 관념론을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다 쓰러져가는 반항학 클럽의 회장은 쇼펜하우어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헤겔의 절대적 관념론을 듣고 극대노했습니다. 아니, 세계 자체가 절대 이성이라뇨. 쇼펜하우어는 헤겔의 철학은 정신 나간 형이상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욕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헤겔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베를린 대학교에서 자신의 강의 시간을 헤겔의 강의 시간에 똑같이 맞춘 겁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강의로 몰려들면 헤겔의 강의실은 텅텅 빌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웬걸, 헤겔의 강의에는 수백 명이 몰려드는데 자신의 강의에는 대여섯 명밖에 오지 않는 겁니다. 학생들은 당시에 전성기였던 형이상학 클럽에만 몰려들고 다 쓰러져가는 반항학 클럽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원래 강의를 몇 년간 하기로 했었는데 한 학기만 하고 도망치듯이 베를린 대학교를 떠났습니다. 이때부터 쇼펜하우어는 헤겔을 몽상적인 이론을 퍼뜨려서 대중을 속여먹는 저열한 사기꾼이라고 욕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것 가지고서도 분풀이가 안 되었던지 쇼펜하우어는 개를 한 마리 사고 개 이름에다가 헤겔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열받을 때마다 헤겔 놈의 시기,
라고 하면서 화를 풀었죠. 하지만 듣는 헤겔은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포기할 쇼펜하우어가 아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나나 클럽을 재건하기 위해서 3명의 행동대장을 발탁했습니다.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니체에게 망치를 주면서 서양 철학 전체를 때려부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생각보다 더 또랑이었습니다. 니체는 서양 철학만 때려부순 게 아니라 신까지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신이라고 떠버리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러한 니체의 과격함이 정말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프로이트에게는 인간에게는 무의식이 있다는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을 통해서 무의식에는 성적 욕망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 그러기에 인간은 병든 존재라고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마르크스에게는 자신의 수건이었던 헤겔의 관념론을 뒤집어 엎으라는 미션을 주었습니다. 이에 마르크스는 헤겔의 관념론을 뒤집어서 탈탈 털어버리고 관념론을 유물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유물론을 가지고 프롤레타리아들이 혁명을 하도록 만들었죠. 쇼펜하우어가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를 행동대장으로 발탁한 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수많은 MZ조폭들이 바나나 클럽으로 쇄도를 한 겁니다. 푸코, 들레즈, 데리다와 같은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바로 그 MZ들입니다. 이 MZ들의 활약으로 바나나 클럽은 형이상학 클럽을 제끼고 현대 철학을 접수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쇼펜하우어의 삶은 매우 고독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주저인 의지와 표상으로부터의 세계는 100권도 채 안 팔려서 나머지는 폐지로 팔렸고, 헤겔과의 강의 대결에서 망신만 당하고 도망가기도 했죠. 가족과의 관계도 좋지 않아서 어머니와 의절하고 혼자 살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가 63세 되던 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부록판으로 출판한 여록과 보유가 대박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의지와 표상으로부터의 세계를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의 저서가 유럽 전역에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고 3명의 행동대장이 그를 찾아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뒤늦게 쇼펜하우어의 책이 주목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보기에 거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것은 쇼펜하우어의 글에는 수십 년 동안의 좌절을 겪고 운둔 생활하면서 가지게 된 삶에 대한 지혜가 녹아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글에는 힘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은 결국 욕망을 가진 존재라는 그의 통찰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보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욕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감동이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이 담겨있는 좋은 책을 한 권 소개할까 합니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입니다. 이 책은 삶의 지혜를 주는 쇼펜하우어의 30가지 조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비르츠부르크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한 강용수 박사는 원전을 통해서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우리에게 쉽고 편안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2 부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1장에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진자처럼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 이 2가지가 삶의 궁극적인 요소이다. 인생은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아서 고통이고, 욕망이 채워지면 무료함으로 고통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생은 고통과 권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거죠. 인간에 대한 통찰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4장에서는 고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사교적으로 되는 것은 고독한 상태의 자기 자신을 견딜 능력이 없어서이다. 사람들은 고독이 두려워 사교적이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고독할 때 비로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랜 시간 고독을 견뎌왔던 그에게 그의 통찰이 더더욱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책에서는 현대인이 괴로움을 해소하는 법, 자신의 인생에 집중하는 법,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 법,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현명하게 사는 법,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는 현대인들이 느끼는 회의감과 상실감을 다스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마음의 위기를 다스리는 철학 수업인 모양입니다.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를 통해서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얻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